서울시 전체에 묶이다 보니까 숨 쉴 틈이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 3, 40대 직장인 1, 2억 차이로 심지어 1, 2천 차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영향이 크더라고. 이 11.5 대책이나 6.27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지면 더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불안의 시작점은 입주 물량의 부족, 공급의 부족이니까 입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재훈이라고 하고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5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주변 반응부터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셨잖아요. 일단 1015 대책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를 묶으면서 네. 이제 사유재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라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묶으면서 서울 전역과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초강수를 좀 펼쳤죠. 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실은 충격적이었었죠. 대출 6억 원 한도.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2달 지나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97 대책 공급도 효과가 좀 없었고. 그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 공급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인식이 바뀌면서 더 좀 부동산의 상승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정부에서 135만 원 이렇게 크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계획적인 물량에다가 뭔가 그냥 기존의 거를 좀 정리한 느낌이어가지고 시장에 좀 파급 효과가 없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시장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1015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대책을 조금 수요 억제 정책 강하게 좀 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에서 식목가가 현재 터지고 있다라고 뉴스 보도로 실제로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규제 의외지역, 기재 외지역, 예를 들어 외지역, 동탄이나 네, 구리 동탄이나 쪽. 구리 쪽은 예. 지금 뭐 계속 수요가 몰려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정책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좀 차분하게 좀 갈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실거래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오히려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낄 만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을 직접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정책을 직접 만드시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인데 네. 10.15 부동산 정책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대책이 발표됐을 때 제일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그럼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먼저 좀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저 공급 사업이죠. 네,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살펴봤고요. 네. 살펴봤더니 실제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민간 부분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매매 이게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서울시 전체에 묶이다 보니까 아주 숨 쉴 틈이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자,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 커뮤니티를 보면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대출로 거래 자체가 안 되게끔 대책이 나왔다. 뭐 이런 반응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게 맞는 겁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일단 1015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요, 대출 총량을 강하게 좀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15억 이하까지는 6억 원, 25억이 넘어서면 이제 2억 원 네. 대출만 가능한 거죠. 근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묶이면서 LTV가 기존에 이제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맞아요.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실은 그 금융권들 4대 금융권들에 대한 대출 총량 금액이 실은 한 5조 9천억 정도였는데 이미 7조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제 네. 올해는 끝났다라고 예. 얘기가 나왔죠. 올해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일 겁니다. 1금융에서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정책상 이제 구간에 따라서 대출을 강하게 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자가 대출을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정책을 만드시니까 이제 집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네. 보통 이 고가 주택을 잡고자 하는 게 의도가 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가일수록 대출을 좀 쪼였잖아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금융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계층을 보면 3, 40대 직장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재개발구역 이런 곳에 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봐도요. 재건축은 차라리 다른 신용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거 하게 되는데 재개발이야말로 1, 2억 차이로 심지어 1, 2천 차이로 그 집을 자기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627에서 이미 6억 규제가 잡혔어요. 네네. 그때도 그럼 6억 넘어가는 이 주민은 어떨 거냐? 그 시공사가 해주기로 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럼 4억이 642로 네네. 바뀌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잔금 납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6억 뺀 나머지 돈 또는 4억 뺀 나머지 돈은 어떻게 조달하지? 이러니까 이제 좀 오히려 3, 40대 금융 레버리지로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힘들어지고 있다. 좀 더 가보면 거기에 또 임차 물건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는 알다시피 임대차 투자장도 되게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임대 사업자 네. 이런 부분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자한테 좀 부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잡겠다. 그 고가 주택에 자꾸 신고가가 터지고 과열되는 양상을 막겠다. 그리고 서울의 이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저가 아파트가 더 타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에 대출 규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타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실수자에게 좀 불리한 이제 구조인 거죠. 언제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항상 현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6억짜리 집을 사. 그럼 예전에 LTV 70%면 30%만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1억 8천만 있으면 내가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40%로 LTV가 이제 강화되다 그러니까 보니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그렇죠. LTV도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근데 60%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억 6천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저가 주택에서는 1억 8천으로 살 수 있었던 게 3억 6천. 돈이 그러니까 두 배가 가지고 필요한 있는 거죠. 현금이 3억 6천이 있어야 이 네.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저가 주택일수록 대출의 비율이 매수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 이번 정책이 좀 가장 피해가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15억 이하는 네, 6억까지 그렇죠. 대출 나온다는데 LTV 뭐 DSR 다 따져보면 이 정도의 금액의 대출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죠. 이렇게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DSR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됐고요. 스트레스 DSR도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가 뭐 LTV 안에서 다 받고 싶어도 막상 심사를 받아보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그 수요자 분들에게 좀 약간 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좀 언급을 드리면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30% 미만이고요. 실제 그리고 그 30% 미만인 주택을 다시 보면 대출 받은 비율이 30% 미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남 아파트는 LTV, DTI고 노상관입니다. 그럼 70%가 현금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남의 아파트요? 네. 그런데 거꾸로 이건 몰랐네요. 거꾸로 근데 제가 이제 강남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거꾸로 강북으로 와서 네네. 아파트를 띄워보면 네. 70% 80%를 거의 대출로. 그렇죠. 예. 네, 보통 우리가 알고 그리고 있는 액수는 내용. 적습니다. 뭐 강남 아파트 한참 아래 가격인데 근데 서민들은 거기서 70%가 65%만 돼도 힘들어요. 불과 2, 3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오히려 강남 쪽에는 좀 더 현금으로 많이 사는 편이고 아파트 가격이 강남보다 좀 낮은 곳은 금융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오히려 더 피해가 이쪽으로 전이가 됐고 전가가 됐다. 네네.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가는 방식이 결국 현실적으로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네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고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인데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3년간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서울 전체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도강이라든가 뭐 은평 쪽도 그렇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위에 지역에다가 서울에서 쭉 잡아당길 것 같은 느낌. 그 동탄까지 이렇게 잡아댔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과천, 농탄, 수원, 영통, 팔달까지
잡아놓은 형국이 돼버렸죠. 좀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뭐 아우성들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뭐 한 3년간의 시계열 가격들을 보면 오히려 이들 지역은 강남 3구, 용산,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거의 변동 없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진 지역들도 규제를 강하게 받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정부가 원했던 건 한강벨트만 묶었을 때 이 풍선 효과를 우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다 묶은 거예요. 근데 다 묶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조금 가격의 회복의 흐름이 이제 금강구나 노도강에 지금 좀 올 것 같은데 살짝 왔는데 이제 바로 망치로 얻어맞는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닌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올랐을까 안 묶이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서울을 다 잡아서 이제 묶여버리니까. 강남 올라올 땐 가만히 있어 놓고 강남 다 오르고 나서 이제 조금 우리도 회복되려고 하니까 그냥 다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좀 묶었었던 부분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네네.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이런 민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노도강 쪽이나 우리는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거야라고 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있긴 있나요? 민원이 상당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말 그대로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써내야 되고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노상관인데 가서 어떤 서류 절차를 갑자기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원래 내가 실거주로 이동하려고 했던 그런 수요까지 외곽에 있는 것 다 잡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4개 구는 뭐 이미 이제 단련이 돼 있다 보니까 상관없이 거래량은 늘거나 줄지 물론 좀 줄었지만 네네. 거의 평년 수준이 유지되는데 나머지는 갑자기 급감한 이유가 절차를 몰라서 네네. 내용을 몰라서 토제 자체를 모르는 분이 이게 뭡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게 무슨 아파트 가격 오르든 말든 실생활인 사람인데 갑자기 토제이기 때문에 서류를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담당 공무원도 우리도 토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아주 민원, 행정 이런 소유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가격을 떠나서 저한테는 와닿는 그런 느낌. 강남 때문에 강남 외 지역들, 뭐 풍선 효과 있는 지역들도 물론 투기세력이 더 와 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아닌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한테는 정말 행정 유발, 행정 불편, 시민 불편,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침해됐다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떠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안 됐는데 왜 지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살짝 살펴봤어요. 네네네. 지정 기준 자체가 너무 오래된 기준이에요. 이게 뭐 알다시피 청약 경쟁률 5대1, 어떤 구는 청약을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플하게 서울시 평균 가격의 120%, 130%, 140% 해서 투명하게 좀 지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노도강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토제를 묶여서 이거 뭐 우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왜 그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강남에 한 채가 있었고 외곽에 한 채가 있던 사람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죠. 네네. 그냥 놓고 저렴한 또는 양호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서민들이 임차주택을 쓸 수 있는 재고인데 갑자기 그 재고가 누군가가 자가주택이 돼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곽은 이중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 매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없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을 좀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매물이 없으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에 지금 전세 가격이 그 위로 그 가격을 받쳐준다면 그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상승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전세 가격이 밑에 있지만 전세 가격마저 상승한다면 이 아파트 가격 밑에까지 받쳐준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안 팔고 오히려 외곽 쪽을 팔고 그래 버리니까 오히려 그쪽은 또 떨어지겠죠. 네, 또 약간 좀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 발이 묶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을 같이 묶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결국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 이후에 물건을 이제 팔게 되면 사는 사람이 그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양수가. 그러니까 결국에 물딱진 거죠. 그걸 왜 사요? 그걸 안 사죠. 안 사죠. 사실. 당연히 살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아파트를 사면 내가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전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건데요. 그래서 네. 결국에
그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의 아파트는 매매가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 중에서도 적은 집에서 다시 좀 큰 집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도저히가 팔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거래 이동 자체들이 이제 올 스톱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차라리 조합 설정을 좀 늦추고 재건축 좀 늦게 하자 이런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 물량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공급을 늘릴 상황인데 네 그게 이제 멈춰질. 네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많이 사업이 좀 좌천되거나 멈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까? 추진하는 이제 조합 주체라든가 그 준비하는 준비위원 쪽에서 집단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와중에 또 거래되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 저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역시 현금이 있다는 전제. 그렇죠. 근데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10년 보유, 5년 거주하면 지금 대부분 그런 물건들이 최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토거제 상황에서 몇백 개씩 한 4,500개 거래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북쪽으로 와서 보면 재개발 지역들은 관리처분 이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거래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은 빌라잖아요. 빌라는 담보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담보 가치 없는 이거에 현금을 엄청 주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아시다시피 특정 프로세스에서 3년이 지나면 또 매매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보통 3년이 넘거든요. 그렇죠. 3년이 넘는 시점에서는 자유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사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아까처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올라가느냐? 아까 같은 거래 가능한 물건이 아주 희소하게 나오고 그 물건 자체를 누군가는 취득을 한다는 거죠. 지위를 양도받는 매물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곳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쏠리는 거죠. 이제 더 물건 쏠리고 자체가 있다.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 물건에 집중되는 거고 네. 그 물건의 가격은 더더욱 올라가다 보니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부동산은 시세에서 자꾸 상승 거래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공급에 관련된 문제도 규제에 걸려놓으니 약속이 돼 있었던 매물들, 그러니까 집들조차도 약간은 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힘들어진 상황, 규제로 인해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 커뮤니티 보면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요. 전세 매물도 너무 줄었다. 뭐 전월세 매물 시장 자체가 그냥 거래가 끊기면서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서울시는 지금 이 시장 불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민원들을 접수되는 민원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나오는 민원들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네. 주 단위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정비 구역 내에서 생기는 그런 민원들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걸 정리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토부 장관과 우리 시장님도 만나서 같이 이제 공조하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요런 사항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꼭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진짜. 그래서 예. 실장급 실무를 했습니다. 또 했고 거기서 많은 공감대를 이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 이 시기가 이 11호 대책이나 627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지면 더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유연하게 좀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바로 민원인들 만나고 그걸 정리해서 또 중앙부에 건의하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예, 계속 그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지방 정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인 거죠. 아빠가 야 좀 집값 잡을 거니까 야 동결시킬 거야. 엄마 입장에서 또 아빠랑 또 싸울 수 없잖아요. 자식 보기 조금 이게 우린 자식이잖아요. 네, 시민들은. 그렇죠. 이 자식 보기 좀 부끄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네. 뭐 대출 규제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도 결국에 이 불안의 시작점은 입주 물량의 부족, 공급의 부족이니까 이 공급망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조금 더 화목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들 좀 잘 살 수 있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민원을 잘 해서 아빠한테 네네. 아주 조근조근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시민분들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굉장히 무리수를 좀 지우는 이제 결국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장 정책을 지금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수요 억제 정책 자체에 대한 그 권한은 지방 정부에서는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아무리 충격을 줘도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충격을 주는 정책들은 결국 시민들에게 일관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에 대한 급박함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정도를 밝아가면서 상의를 하면서 좀 가야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시장을 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뭐 수요 억제 정책 요것만 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수요를 좀 분산할 수 있는 정책, 공급 확대 정책은 그래도 서울시에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가지고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다소 이제 너무 센 정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시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공급을 해서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이 빨라지면 집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